자, 이번 시간은 이제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서 우리 교재로는 78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자체가 이제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이었었죠. 먼저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중개계약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 중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일반 중개계약이 있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었죠. 그래서 중심축은 전속 중개계약. 그래서 이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이,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봤었고요. 이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서식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식계약이라고 불러서 설명을 했었고, 전속 중개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이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해서 일간신문이라든가 또는 이제 거래정보망 등에 공개를 해야 했었고요. 이때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를 한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 공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런 주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임대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보 공개하고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업무 처리상을 통지를 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개계약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게 되는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확인 설명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한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확인 설명 간단하게 몇 개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논의가 됐던 것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할 때 설명의 근거 자료 등을 제시를 해야 된다 해서 이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과태료 얘기 지겹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관련해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냐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부당한 표시 광고도 등록관청이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 기업 공인중개사가 공적 장부 또는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을 설명하는 영역을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논의가 됐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세부 확인사항은 고지를 받거나 의뢰받은 내용을 확인 설명하는 영역을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관련해서 이런 거 있었죠. 자, 지금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 응하지 않았을 때 이 사실을 설명하고 또 확인 설명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뼈대 실상 벽환에서 실제 권리 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 특히 시험용으로는 이제 환경 조건 관련한 것들이 자주 이슈가 됐었고요. 자,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었었죠.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 등 해서 스토리 자체가 세 가지. 첫 번째 이슈, 물건을 특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적인 권리 관계,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 관리를 외 권리에 관한 내용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규제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 외에도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 이런 것들도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입관비라고 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해야 했던 내용 중에서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자, 도적 때부터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진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도적대,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했었냐면 주차장 필요했었고요. 주거용 건축물은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교육시설과 판매 및 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구성하는 영역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입지 조건이라는 내용하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자꾸 비교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난승이라고 하는 소방, 그 다음에 난방 방식, 승강기 이런 것들이 소위 이름하여
소위 이제 세부 확인상의 한 내용으로 봤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입지 조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관리라고 하는 거, 관리 관련해서는 토진 중개 대상물에서는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써먹었던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돼. 부동산 학개론에서 부동산 업의 분류라고 하는 거, 임, 공, 그다음에 관, 중, 그다음에 자, 감이라고 하는 거, 임공, 관중, 자감이 바로 부동산 업의 분류다. 그래서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 공급업이라고 하는 거, 관리업이라고 하는 거, 중개업, 중개 및 대리업, 그다음에 투자자문업, 감정평가업 이런 식으로 이제 임공, 관중, 자감 얘기하면서 임공 이렇게 갈 때는 주비기 해서 토지, 기타도 포함이 되는데 이 관리업 관련해서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토진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확인 설명을 함에 있어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하지 않는다.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저기 이슈가 됐죠. 빛 속에서는 비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비선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하지 않는다. 그 외에 자 거래 예정 금액. 자 지금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니까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 조금 이따 이제 거래 계약서 할 때는 거래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취득시 부담월 조세 종료세에서 우리 세법에서 공부하는 것,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취득세와 관련해서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부가세로서 같이 부과가 됐었죠. 그래서 임대차에 있어서는 굳이 취득시 부담월 조세 종료세율 이런 것들은 확인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게 기본 확인사.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 요 세 가지는요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면 될 것이고, 입관비,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할 사안이 될 것이다. 거래 예정 금액, 뭐 특별히 경제만 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게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등 이런 것들도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취득시 부담월 조세 종료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방세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이 이제 기본 확인사항. 그래서 지금 이 기본 확인사항은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거래 계약서의 내용과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외부 실상 벽관에서 실제 권리 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특히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만 확인 설명할 영역이 된다. 해서 자 지금 비주거용 또는 토진 중개 대상물에서는 확인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한참 요즘에 나왔던 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됐었죠.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등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명날, 중개보수일 안 하고요. 서명날인이라는 주제가 있죠. 그래서 서명날인할 때 계속 기억하실 거. 자, 바로 확인 설명서에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두 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문제 구성하는 영역을 보면 항상 소속 공인중개사 얘를 끌고 들어왔었죠.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확인 설명서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는 거의 확인 설명서만 한 3문제 가까이 구성이 되니까 무조건 줄줄 깨셔야 되죠.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에서 확인 설명서 형식, 다시 뼈대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 관계,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 규제에서 이렇게 세 가지 뼈대 보셨고요. 그다음에 입관비에서 자 바로 도접대와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등을 확인 설명해야 된다. 관리 쟁점 안 되고 비선시설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 조금 이따 이제 거래 계약서에서는 거래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이 아이는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 부담월 조세와 종료세율 이런 거 있겠고, 세부 확인상 이 포인트가 되지. 실상벽환에서 실제 권리 관계 어렵지 않고요. 특히 이제 임차권이 이슈가 되는 거죠. 임차권이 만약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확인 설명한다? 바로 권리관계란에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계약법 공부하실 때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안 해도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등기를 안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임차권,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이 권리관계란에서 확인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등기부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바로 실제 권리관계란에서 확인 설명한다. 또 지문 속에서 가끔 나왔던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주택임차권 이런 것들도 자 등기부는 표시가 안 되죠.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주임법을 공부하다 보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도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건 등기부엔 표시가 안 돼.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란에서 어떻다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 취지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소난승 관련해서 주요 이슈가 됐던 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가 논의 확인 설명할 내용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환경 조건, 저기 비주거용이나 토지에서는 절대 확인 설명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요렇게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개념을 체크를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주제가 자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확인 설명서 다시 갑시다. 자,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 요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될 것이고, 입관비에서, 입지 조건에서 달라지게 되죠. 입지 조건에 있어서는, 자, 일단 도접되는 공통적인 요소이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주차장 설치 여부, 이 주차장에 관한 내용도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관리 큰 문제 안 되겠고, 비선호시설 안에서는 어떻다?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비선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 취득시 부담을 조세와 종료세율, 세부 확인사항 등 들어갔을 때 이 세부 확인사항에서 나머지 실제 권리관계, 소난성 등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아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인 확인 설명서에서 확인 설명할 영역이었었고요.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소화전, 비상벨 등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난방 방식의 큰 쟁점 만들고. 자, 벽면 도배 중에서 아까 우리 주거용 건축물과 관련해서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뭐는 빠진다? 도배라는 것은 빠지게 된다.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확인 설명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있겠고요. 서명 및 날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토진 중개 대상물 좀 밋밋하죠. 얘는 빠지는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세 가지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이슈 삼게 될 게 공법상 이용 규제까지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게 바로 입지 조건이죠. 그래서 도접대,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요거까지만 토진 중개 대상물에서는 다 확인 설명을 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확인 설명하지 않는다. 임공관중 자감할 때 관리업의 범주에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고요. 자, 비선호시설이 있겠고 거래 예정 금액 등등 나머지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확인사항 관련해서는 토진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벽면 도배가 있을 수가 없죠. 또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확인 설명서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중개가 완성이 됐을 때 자 확인 설명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같이 작성을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하게 되고 보존연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동안 보존이 되고 확인 설명서 3년 그리고 나중에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에서 하여튼 확인 설명서 영역은 무조건 줄줄줄 깨셔야 됩니다. 거의 한 3문제 가까이 구성이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세팅이 돼야지 바로 거래계약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고 오늘 이제 논의할 게 거래 계약서라는 주제. 이거는 이제 내용 자체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나요? 해서 3개가 4개가 딱 떨어지는 그런 파트가 될 텐데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확인 설명서의 내용 자체를 소화를 해야지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지금 이제 기본 확인사항하고 거래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 확인사항 다시 볼까요?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 입관비, 입지조건, 관리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래 예정 금액 이런 표현을 쓰게 되겠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요, 종료세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된다. 이런 전제에서 지금 거래계약서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 거래계약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자 검토합니다. 이 거래계약서 내용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이걸 다 외우기는 좀 곤란한데 자 그나마 좀 나온 게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장난치는 게 조건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들이 되게 됩니다. 뭐 그러다 치고 일단은 거래계약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매도인, 매수인, 거래 당사자라는 것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서 이런 데는 어떻다? 거래 당사자를 표시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물건 자체도 특정을 해야 되죠. 몇 번지 토지다, 몇 번지 건물 몇 층짜리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특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건의 인도일시 거래라고 하는 게 자 우리가 매매 정의가 뭐냐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죠. 매매라고 하는 것은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될 때 금전 외 재산권하고 금전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매매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재산권하고요. 그 다음에 금전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매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라는 특이한 것이 하나가 들어가고 주요 포인트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것과 권리 이전. 다시요. 거래라고 하는 개념 뭐라고요?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이전의 내용, 자 소유권의 이전인지 지상권의 이전인지하는 권리 이전의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대응해서 돈 주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내기를 거래 예정, 거래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요건 논의의 포인트가 아까 이제 확인 설명서 같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얘기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중개가 완성돼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서 계약서를 쓴 과정에서는 거래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권리 이전의 내용하고 거래 금액이란 요 용어 이렇게 이슈가 되겠고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은 다 조건 기한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인데요.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거 이걸 전제로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나 효력 소멸을 의존케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올 여름에 비 내리면 뭐 이것을 얼마에 팔겠다 이런 식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올 여름에 가봐야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조건이라 부르고 자 12월 31일까지 이 물건에 뭐 인도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내용 이것을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조건 기한이 있다면 그것도 다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거래계약서는요 본질적인 부분이 이거지 거래 당사자와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거래 금액과 권리 이전의 내용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계약서는 조건이나 기한이 달라붙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건 기한이 있다면 그 내용도 거래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자 확인 설명서에 교부일자, 시험용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의 교부일자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반드시 표기를 해라.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그리고 확인 설명서의 교부일자 요 세 가지가 주된 출제 이슈가 됩니다. 이걸 내는 이유는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확인 설명서에서는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계약서에서는 거래 금액이라는 표현을 쓴다. 거래 금액에 맨입으로 받아오지는 않겠지. 그래서 자 그럼 뭘 팔았냐 이 권리 이전의 내용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기 앞서서 먼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확인 설명서의 작성 교부 일자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거래 계약서의 내용이 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세 가지가 중심축이 될 것이고 그 외 조건, 물건의 인도일시 이 정도가 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되게 됩니다. 다시요. 자, 거래계약서에서는 뭐 주체 들어갈 테고 객체 들어갈 텐데 시험에 포인트가 되는 것은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거래금액,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됩니다. 요 세 개 가지고 거의 구성하고요. 꼭 사이드로 구성하는 게 조건 기한 던져놓게 돼요. 조건 기한.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하는 기술 중에서 조건 기한 잊어버릴만 하면 출제하는 내용하고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이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법조문 순서상 제일 뒤쪽에 나와 있는 게 조건 기한하고요.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라고 하는 것이 법조문 순서상 제일 뒤에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이 아이를 많이 출제 쟁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확인해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내용. 자, 비교해서 나중에 공부하게 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하는 데서는요, 바로 뭐를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래서 외우셔야 된다고, 뭐 책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하면 외우셔야 돼.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어차피 집에 가서 공부할 것도 아니고. 다시 세 가지. 권리 이전 거래금액 확인 설명서의 교부일자, 권리 이전 거래금액 확인 설명서의 교부일자 이런 것들이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 묻는 게 지금 언제야? 지금 이제 8년 동안 하나, 둘,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해서 뒤에서 확인하시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 자, 서명 및 날인 얘기하고 서식 얘기 두 개로 묶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게 확인 설명서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래 계약서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 서명 및 날인. 포인트가 뭐라고요?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00% 정형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스토리가 이런 거죠.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를 하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도 가능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가능한데 교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교부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공만이 어떻다? 교부를 한다. 교부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공만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지금 서명 날인 쪽에서 출제 이슈 다음 100% 정해져 있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요것만 100% 출제 포인트야.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요걸로 이제 문제가 도배가 끝나요. 그래서 사안을 이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 어떻다 서명 및 날인 소공과 함께 좀 이따 지문 분석이 될 때는 100% 이것만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볼 이유가 없어. 또 생각을 하겠지. 혹시 이것만 딴 게 나오면 어떨까? 죽어버리면 되는 것을 때로서는. 그러니까 제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갖고 출제위원들이 내고 있으니까 이것만 왜 이걸 내야 되냐면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자 보십시다. 혼자서 개업 공인중개사 혼자서 뭘 했다? 중개를 했다. 그러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면 될 것이다. 자, 제일 간단한 케이스죠. 근데 지금 여기에 공동중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두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두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간중간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를 했을 때는 확인 설명서도 그러하듯이 거래계약서도 누가 소공도 함께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공동중개를 했는데 소공끼리 공동중개 주체가 됐다. 그러면 소공 전부하고요, 개공 전부하고 모두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의미상 그렇다는 얘기고 항상 출제 포인트는 개공 괄호 열고 분사무소 이 얘기가 괄호 닫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 대표자 그가 서명 및 날인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이런 구조로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책임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다 이런 얘기지. 이거는 중간에 출제 잘못하면 큰 사고 납니다. 왜?
지금 이제 중개사무소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중개사무소에는 경우에 따라서 주된 사무소가 있고 뭐가 있을 수 있다, 분사무소가 있을 수 있다. 법조문에는 항상 중개사무소 괄호 열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예외 항목, 특수한 특례 조항만 가지고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암기하실 항목, 분사무소 책임자 소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해서 절대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 읽어봐서도 안 되고 읽어봐봤자 생활에 아무런 보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멍청한 짓거리예요. 그렇게 이제 골고루 보는 것들은 독이 돼요, 독이 돼. 지금 여러분들은 할 게 더럽게 많아가지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러니까 이 영양가 없는 것들을 읽어볼 이유도 없고 그거 쳐있고 이러면은 그거 대가리 나쁜 겁니다. 지금 그건 답이 절대 안 나오는 거야. 진짜 공부는요, 양을 줄이셔야 돼. 이거 취미생활 하면 이거 쭉 읽으면 다 이해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뭔가 포만감이 들어. 뭔가 큰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 그리고 뒤지는 거예요. 지금, 거래계약서에서 1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가 아까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 금액,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조건 등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거래계약서의 기재 사항이다. 두 번째, 자 마지막 거래계약서 작성 완성할 때 바로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또 누가 바로 자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 세 번째 포인트요, 서식액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는 거래계약서에 서식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식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확인설명서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데 서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서식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서식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실제 중개사무소에서 활용하는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협회에서만 샘플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서식 준비되어 있지 않다. 권장할 수 있으나 서식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 보존, 교부에 관한 부분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자, 거래계약서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동안 보존했었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3년 동안 보존했었고요.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동안 보존을 하도록 한다 했어요. 이 네 가지 포인트 가지고 지금 16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고 있어요. 1년에 한 문제 구성하고요. 여러분 교재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8페이지 가서 내용을 검토를 해보게 되면은 지문 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인도일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2번 지문이요.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치를 기재해야 된다. 봐봐요. 똑같은 말을 업어치고 매치고 똑같이 내기 민망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 3번.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를 기재를 해야 된다. 겁나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 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답을 뽑았던 지문 확인설명서의 교부 일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거래계약서 내용 중에서 제일 뒤에 숨어있는 조항이 뭐냐면 확인설명서의 교부 일자. 이게 제일 뒤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원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 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또 틀렸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지. 기재사항이 아니다.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에서 지금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가지고 도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답을 뽑았었고요. 바로 옆에 관련 기출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회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거래금액의 지급 일자 모르겠고, 자, 계약서의 보존 기간이라고 하는 거. 요걸 답을 뽑았고요. 어려웠어요. 3번 문제.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 확인설명서의 교부 일자, 그 다음에 당사자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이라고 되어 있죠. 약정이라는 특약을 얘기합니다. 특약은
특약은, 아니, 이건 이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쓰면 조건도 붙일 수 있고 특약도 붙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웠던 문제고 좀 옛날 문제다 보니까 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래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몇 년?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다가 보존 기간이 몇 년이다 이런 내용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이 보존 의무는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무가 있는 것이지 거래 당사자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 거래계약서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작성 교부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년 동안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계약서에다가 뭐 하려고 그 보존 기간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썩 좋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는 옛날 문제 패턴이야. 문제 자체가 좀 질떨어져. 그냥 해석을 묻는 그런 식의 문제였었고 대신 이제 5번 지문 관련해서 하나 기억을 해볼 게 있죠. 이건 공인중개사법이랑 관련은 없고요. 민법, 계약법 파트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자, 담보 책임 경우의 수가 뭐가 있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감액 청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었죠. 대금 감액 청구. 자, 그래서 물건을 일부 받았다.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럼 좀 깎아달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제했을 때 그때 대금 감액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자, 물건을 받았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아예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또는 아예 물건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다?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세 번째가 계약 해제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요. 계약법에서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유형은 주로 우리 시험용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대금 감액 청구, 그 다음에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의 청구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5번 지문과 관련해서 쟁점되는 게 있었죠. 자, 지금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책하기로 하는 그 약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러면 자, 매도인은 책임을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면하지 못한다 해서 항상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잖아. 원래 면책 특약이 있으면 책임이 면책이 돼야 될 텐데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때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무식하게 면책 특약이 있어도 어떻다? 매도인은 일정한 요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시험에는 예외만 나오니까 해서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매도인은 책임을 면책 특약이 있어도 어떻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 기억하셔야 돼. 매도인은 면책 특약을 했어도 어떻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계약법에서 논의하는 주제. 하여튼 1번 문제는 좀 오래전 문제라서 썩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의 문제, 소설 쓰는 문제 요즘 잘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일단 답은 2번이고요. 2번 문제가 전형적인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자, 이 문제는 그래요. 디귿하고 리을 정도만 소화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상식의 문제로 가셔야 돼. 거래계약서에 뭐가 들어갈지, 뭐 거래일자 이런 거 들어가겠죠. 자, 대금 지급 일자 이런 거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건 찍는 문제이지 이걸 뭐 거래계약서 내용을 줄줄줄 외워갖고 풀 수는 없습니다. 다시 포인트요. 세 가지. 자, 권리 이전에 대응해서 내야 되는 돈이 거래 금액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확인 설명서의 작성 교부 일자 이런 것들이 바로 거래 계약서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다시 봐요. 지금 이 문제가 세 문제 구성을 했었는데 주된 이슈가 권리 이전 내용, 거래 금액, 그리고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됐든 거래 계약서가 됐든 거래 계약의 내용 중에 뭐가 있게 되면 자, 계약의 내용 중에 만약에 지금 조건 기한이 있으면 그 내용도 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다음에 이제 교재 79페이지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답부터 외우고 들어가야 돼. 누구 나와야 된다고요?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소공 함께 서명 및 나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시험 문제가 쭉 보다 보면 이런 게 나오면 분사무소 책임자 나오게 되면 딱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찾아봐야 돼. 걔가 어딨나 해서 보니까 옆에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1번 오른편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기업 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오른편.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보게 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계약서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기업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오른편. 4번 거래 계약서에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기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오른편. 5번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틀렸죠? 함께 서명 및 날인. 이거 다 치고 여기서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6번, 7번이잖아. 항상 답을 뽑을 때는 뭐라고요? 분사무소 책임자 얘기 나와 있죠? 분사무소 책임자하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떻다?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6번 지문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답이었고 7번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서명 및 날인 파트에서 답을 뽑았던 쟁점은 뭐라고요? 바로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장 구조상 해서 이렇게 두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관련 기출문제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갑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다. 2번 갑이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될 기간은 5년이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3번 공동중개의 경우 갑과 참여한 기업 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유치찬란하게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거. 자, 서명 및 날인 두 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답 3번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 있을 때는 자 조건을 기재를 해야 될 것이고요. 5번 국토부 장관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큰 의미 없고요. 그 대신 이제 서식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바로 옆에 지문 가서 보니까요. 서식 얘기 나와 있습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옳은 표현. 2번 지문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죠.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3번 거래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틀렸다고요. 이 함정이야.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이런 것들은 바로 서식을 이용할 의무가 있었고요. 비교해서 일반 중개계약은 서식은 정해져 있지만 이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틀렸다고요? 서식 없다고 그랬어요. 5번 거래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는 두 가지래요. 서식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반드시 사용할 의무도 없다. 서식 자체가 없으니까 사용할 의무가 없다 해서 얘도 지금 보니까 거래계약서의 서식 관련해서 지금 8년 동안 두 문제 구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서명 및 날인 관련해서 두 문제, 그 다음에 표준 서식 관련해서 두 문제가 답을 구성을 했고요. 자, 마지막 주제가 교부 및 보존이라고 해서 보존 누가 한다고요? 바로 개공, 계약. 교부 누가 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교부를 합니다. 해서 첫 번째 박스, 개업 8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박스구나.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확인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한테 하는 것이고 작성 교부는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합니다. 2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되는 기간은 5년 해서 옳은 표현. 3번 작성된 거래계약서 뒤에 3년간 보존해야 된다 해서 틀린 표현. 4번 기업 공인중개사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자, 옳은 표현 되겠고요. 이거 업무 정지 사유와 나중에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셨고 바로 관련 기출 문제 보시고 나서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자 보니까 자 보존 연한 묶어놨네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3년 이상. 자 확인 설명서 몇 년? 3년 이상. 그리고 거래계약서 5년 이상 보존을 해야 된다 해서 보존 연한 가지고 지금 이렇게 꼭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얘기는 지금은 공부를 하지 않으실 거고요. 비교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게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자, 공부했던 것 미리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제일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있었다. 지금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저거 있었죠. 과태료 얘기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얘기가 자, 122페이지인가 있었는데 과태료 얘기가 여러분 교재 자 12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122페이지 과태료 부과처분 다시 오늘 또 외우셔야 돼요. 공부 더럽게 안 하니까 수업 시간에 외우고 끝내버려야 돼요. 자 과태료 국토부장이 부과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소관사무 122페이지 소관사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공제사업 이런 것들은 어떻다? 500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 이하, 자격증 미반납 얼마? 100만 원 이하. 한편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할 때 500 이하가 두 가지 확인 설명하고 표시 광고, 확인 설명과 표시 광고 이 두 가지는 얻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500 이하였었고 나머지 모르면 얼마? 바로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 요거 보셨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 좀 살을 붙였던 게 지금 우리가 기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업무정지 처분 사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얘기는요.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인가요? 해서 가서 보면은 118페이지 가면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에서 11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외우셔야 된다고. 자, 이런 게 몇 번 하다 보면은 다 반복하면 외워져요. 3개월짜리.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중개계약 체결하고 확인 설명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또 전속 중개계약 같은 거 체결했을 때는 정보 공개 이런 것들 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 기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인장 등록을 하지 않냐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전속 중개계약서 요식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존연은 몇 년? 3년인데 지키지 아니했을 때 3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공통적인 요소였었고요. 확인 설명서 교부 그다음에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보존 연한 얼마? 3년.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이라고 하는 이런 조항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다? 3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에서 3 시리즈에서 인천 확 거거까지 보셨고요. 마지막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 매물 사건이죠. 중개가 완성이 됐는데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아서 허위 매물로 유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3인전 확 거거통 인장 등록 있었죠. 전속 중개계약 있었죠.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관련한 쟁점이 있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3인전 확 거거통 이렇게 3개월짜리는 인전 확 거거통 이래 봤었고 그다음에 자 두 번째 6개월짜리 사유가 6등 과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6등 과공 등 이렇게 갔었는데 자 등록 결격 사유자를 고용인으로 채용을 했을 때 이거 6개월짜리 바로 업무 정지 사유 물론 예외 있는데 지금 그거 할 거 아니고 다시 과태료 처분 이런 거 외우셔야 돼. 다시 과태료 처분 하게 되면 다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 그 다음에 거짓 공개 나와 있죠. 허위 매물 사건입니다. 아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이제 저거지 물건이 있었다가 지금 사라져버린 케이스고 애초부터 거짓 매물을 올렸을 때 이때는 어떻다 6월 이내 업무 정지 사유 그 외
등 해서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 일들 이렇게 가는데 이건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3인전 확확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해서 업무 정지 사유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3인전 확확거거통 6등 과공, 3인전 확확거거통 6등 과공 이 두 가지 이제 보셨고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자격 정지 사유 하나만 체크를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또 볼 때 할 거예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자격 정지 사유 자 109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개공에 대해서는 뭘 한다? 업무 정지 처분. 그다음 109페이지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뭘 한다? 자격 정지 처분.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하도 안 해오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스크린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이제 대강 또 외워져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다시 지금 이 자격 정지 처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개공과 대응의 소공은 뭘 한다? 자격 정지 처분.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관청화 됐으니까 등록 관청에서 아까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릴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소공은 뭘 한다고요?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것을 시도지사가 때릴 수 있다 해서 3인 확서서 6위 거작 등 이렇게 갑니다. 3인 확서서 6위 거작 등 3인 확서서 6위 거작 등 해서 3개월짜리가 인장 등록을 하지 않냐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냐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아니했을 때 그리고 자 서명 및 날인 두 개 나와 있죠. 자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와 있죠. 대가리 따서 3인 확서서라고 돼 있죠. 두 번째 6개월짜리 6이 거작 등 해서 첫 번째 6개월짜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됐다. 오전에는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하는데 안 된다고요. 이중 소속은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아까 우리 설명드렸었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누구도 소공도 뭘 할 수 있다. 작성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부는 할 수 있다 없다? 교부는 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자,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6개월짜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의 2, 그 다음에 6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것이 거짓으로 기재, 그 다음에 작성,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서 작성까지 있었고요. 등이라고 했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자, 등이라고 했던 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라고 해서 기억이 나실래나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셔야 돼요.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에서 자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이라는 거 금지됐었죠.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금지가 됐었고요. 법정 중개업소 초과 수승 금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됐고요. 여기까지가 1전 1천과 연계가 됐었죠. 매무초. 그 다음에 직상증투, 직접거래 쌍방대리,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투기 조장 행위, 시세 조정 행위, 단체 구성 행위에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가 다 금지되는 행위. 자, 다시 자꾸 이걸 앞에서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 그때는 개공도 소공도 모두 금지가 되는 행위. 자, 바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셨고요. 자, 요렇게 보셨고 이제 본 김에 하나만 더 벌칙 3년 3천 1년 1천까지만 체크하고 끊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8페이지에 3년 3천 1년 1천 나와 있죠. 3년 3천 외우셔야 된다고. 자, 3년 3천 개개 직상증투 시단방의 이렇게 갔었죠. 개개 직상증투 시단방의라고 해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개개 들어갔었죠. 직상증투 직접거래 쌍방대리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투기 조장 행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단에서 시세 조정 이런 거 있었죠. 단체 구성 있었죠. 그 다음에 방의라고 하는 거. 자, 시단 방의에서 이 나머지 그 정당한 사유 없이 뭐 방해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의뢰하는 행위 이런 거 있었죠. 이건 누구라고 했어? 지금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 분여회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시세 조정과 관련한 일을 하게 되면 3년 3천에서 다시 갑시다. 개개, 직상, 정투, 시단, 방의 이런 게 뭐가 된다?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직상, 정투, 시단 이것까지가 뭐가 된다고요? 아까 소속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 중에서 6월에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서로 매칭되는 것, 일부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격 정지 사유. 자, 몰라도 좋으니까 지금 우리가 개공을 중심으로 3인전, 확, 거거통, 6등 과공 이거 강조드렸었고요. 요거 계속 반복해 봤었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자격 정지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계되어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개공한테는 사고 치게 되면 업무 정지, 이론상 최대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그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은 이론상 최대 6개월까지 누구한테?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하는 처분이다. 이 정도로 보셨고요. 자, 잠시 끌었다가 이제 공부할게 중개 보수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이제 82페이지부터 볼 거예요.